자,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또 하나 주제 3번. 자, 원가 흐름의 가정, 단가 결정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단가 결정 방법을 다른 말로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공부하는 파트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얘네들 왜 공부한다고 그랬냐면, 자, 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렇게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표시를 할까요? 왜? 구입시마다 단가가 서로 다르니까. 즉, 처음에 살 때 가격과 중간에 살 때 가격과 나중에 살 때 가격이 서로 다르니까 과연 어느 걸 산 걸로 해서 표시가 될까요? 이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방법, 자, 기본 틀. 가장 원칙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고요? 개별법이에요. 원칙은 개별법이야. 하나하나씩 관리 기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원칙이다 보니까 얘는 안 내실은. 근데 의미는 알아야 돼. 개별법이고. 모든 회사한테 일일이 재고자산을 개별법으로 관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뭘 붙인 거라고 여러분? 가정을 붙인 거야. 그래서 단가 결정의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이유가 가정을 쓰는 방법이 그렇지 뭐가 나오는 거 여러분?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꼭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이라고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먼저 들어온 걸 먼저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표현,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실제 파는 거하고 선입선출법 아무 관련 없다 이 소리야. 네가 선택한 거는 원가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선택한 거지 물건을 팔 때 꼭 먼저 팔았다 이런 개념은 상관없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입선출법. 자, 그리고 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 자, 가중평균법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계속기록법을 수량 결정 방법인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이 뭐가 되고 이동평균법. 그리고 수량 결정 방법인 여러분 실사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뭐라고 한다? 총평균법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은 요 네 가지 가지고 내는 방법이고 개별법에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개별법은 대신 뭐냐면 장단점 특징이 하나 있지. 개별법은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지켜야 될 방법이긴 하지만은 모든 회사한테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 이상적이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개별법은 어느 기업한테 쓰면은 안 좋아. 어느 기업한테 쓰면은 손익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법은 쓰면 안 되는 업종들이 있지.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를 해두시는 거야. 어떤 회사겠어요, 여러분? 같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재고는 그러니까 단가가 동일한 재고여야 돼, 단가가 서로 다른 재고가 되겠어. 그러니까 서로 지금 비슷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서로 바꿔가지고 상글을 가지고 손익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시면 되고. 자, 한번 책으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개요가 있고 개요의 두 번째부터만 보면 돼요, 여러분. 자. 선입선출법이 우리 회사한테 적합하느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이 적합하냐,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러분? 성격과 용도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방법도 달라지죠. 자, 거기 자, 두 줄 한번 잠깐 볼게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할 때는 자, 성격 동그라미, 용도 동그라미 여기서 유사한 재고는 동일한 단위 원가 결정을 사용해야 되고 성격과 용도면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 서로 다른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뭐로 할 거, 단가 결정을 뭐로 할 거냐라는 건 성격과 용도 가지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꼭 잘 보세요.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단위 원가 결정을 적용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성격과 용도가 아니라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만으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개별법.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고
자,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지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고, 자,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보다는 선입선출법 같은 걸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하고, 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여러분 왜 개별법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손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래서 손익이다. 그래서 상호 교환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다르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여러분 장점과 단점의 장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할 단점은 두 번째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개별법의 단점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을 대량 판매하면 경영자가 판매된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서 단기 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고, 자, 참고로 3번. 자,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장단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중평균에서 아까 말한 계산이 중요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계산 문제는 평균법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계산에 추중하시고 아까 우리 풀었던 예제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자, 가중평균법은 자, 정의만 하면 되죠. 자, 총평균법과 이종평균법은 그렇죠. 자, 네 번째 줄부터 했나? 이러한 가중평균법은 실사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평균법을 뭐라고요?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을 합니다. 총평균법은 특정 기간 동안 판매 가능 재고 전체 총액을, 그렇죠? 총평균법은 기말에 기말을 실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 총액을 총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평균 효과를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평균도 딱 몇 번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니까 한 번만. 반면에 이동평균법은 판매 직전의 재고자산 총액을 그 시점에 판매 가능 수량에 나누어서 판매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얘기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파는 거를 절대 몇 번 이상 안 낸다고 그랬어요. 3번 이상 안 내. 총 이동평균법 나와도 다 몇 번이냐면 2번 파는 거네. 딱 그 정도 수준이야. 왜냐면 3번 판매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차든 2차든 그건 부담이 돼. 그래서 딱 2번 정도 파는 걸 일반적으로 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장점 1번이, 자, 실무적으로 적용이 간편하고 객관적이므로 뭐가 작다고요? 이익 조작 가능성. 단점 1번만 보시면 돼요. 거래가 빈번할 때는 누가 귀찮냐면 이게 지금 이동평균법이 귀찮아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 알죠? 무슨 소리인지? 뭐가 나올 거라고요? 이동평균법이 나올다는 얘기야. 편한 꼴을 못 보잖아, 원래. 문제 될 때는. 그렇게 해서 불리하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선입선출, 후입선출법인데, 자, 우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1시 반까지죠? 네. 그렇죠. 네. 배들 안 고팠어? 평상시에도 1시간을 더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네. 첫날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